안개리 마을은 울창한 숲과 안개 낀 산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대 미신이 여전히 일상을 지배하는 곳. 마을 어귀의 작은 오두막에는 박지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단어로 정의되었다. 너무 많다. 뼈에 너무 많은 살, 방에 너무 많은 공간, 접시에 너무 많은 음식. 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따르면서 물세 살에 박지호는 부모의 실망감 그림자 속에서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부모에게 끊임없는 수치심의 근원이었다. 딸은 시집을 가야 하는 법이다. 아버지 박동호는 저녁 식사 때마다 술잔을 너무 많이 비우고 나면 언제나 그 말을 했다. 마을 총각들의 눈길조차 사로잡지 못하는 계집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머니 김미숙은 더 실용적인 잔인함을 보였다. 의사가 확인했다. 네 자궁은 겨울밭처럼 메말랐으니 이제 어떤 남자가 널 원하겠느냐. 박지우는 이런 대화 중에 자신 안으로 숨어들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세상으로 도피하는 법을 배웠다. 외모보다 마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먼 왕국의 이야기들. 밤에는 어둠 속에서 비밀스러운 위안처럼 이 이야기들을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날 아침 박지우가 부엌에서 반죽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돌길 위로 말발굽 소리가 마을 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작은 창문으로 엿보았다. 붉은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기마대 행렬이 안개리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 즉시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을 가진 키 큰 인물이 유려한 몸짓으로 말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날카롭고 귀족적이었으며 높은 광대뼈 위로 창백한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다. 며칠 전 춘천에서 왕의 이야기꾼을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식은 안개리 마을까지 전해졌다. 그 특별한 손님을 모시러 이태준이 직접 안개리 마을에 당도한 것이었다. 이태준 날이야. 박지우의 창가에 멈춰서서 옥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흡혈귀 왕의 정정관이시지. 그분이 찾아오면 좋은 일은 절대 없어. 박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모두가 그들의 땅과 경계를 이루는 월영국에 대해 알고 있었다. 수세기 전 인간과 불편한 평화를 맺은 불멸자들이 다스리는 곳이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할 때가 아니면 좀처럼 인간 마을로 넘어오지 않았다. 마을 어른이 이태준 나리를 맞이하기 위해 허둥지둥 앞으로 나섰다. 그의 구부정한 몸은 흡혈귀의 압도적인 키에 왜소해 보였다. 나리, 그가 깊이 허리 숙이며 더듬거렸다. 이 영광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이태준 나리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차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폐하께서 왕실에 새로운 하인을 필요로 하신다. 특별한 자질을 가진 자로. 모여든 군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모두가 하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피공급자유 훈가 아니면 더 나쁜 것.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 이태준 나리가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폐하께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고 계시다. 유흥을 필요로 하는 손님이다. 박지우는 창문에서 움츠러들었다. 그녀의 곁에 나타난 어머니 김미숙이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여기 기다려라. 김미숙이 명령하듯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묘한 빛이 돌았다. 박지우가 항의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군중을 해치고 급히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급박하게 속삭였고 아버지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에서 계산적인 표정으로 변했다. 박지우는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그 표정을 알았다. 쟁기를 더 이상 끌 수 없게 된 늙은 안마를 팔 때 지었던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다. 다음 순간들은 빠르게 지나갔다. 부모님이 이태준 나리에게 다가가는 모습, 어머니가 그들의 오두막을 가리키는 모습, 흡혈귀의 시선이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박지우가 있는 창문으로 향하는 모습. 그들의 문에 노크 소리가 났을 때 박지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어색하게 허리 숙였다. 나리, 저희 보잘것없는 집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태준 나리가 낮은 문틀 아래로 몸을 숙여들어서자 그의 존재감은 작은 공간을 즉시 가득 채웠다. 구릿빛으로 빛나는 그의 눈이 임상적인 평가를 하듯 박지우에게 고정되었다. 이 아이가 따님인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다. 예나리. 박동호가 대답했다. 지호입니다. 보기에는 이래도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이 있습니다. 말로 세상을 만들어내지요. 이태준 나리가 천천히 그녀 주위를 돌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신의 아이를 월영국의 궁정에 바치려 하는가? 어머니가 턱을 치켜들고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리. 지우는 손주를 안겨줄 수 없습니다.
그런 몸이니 남편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궁정에서는 어쩌면 그녀의 재능이 가치 있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박지우는 한마디 한마디가 물리적인 강타처럼 느껴졌다. 몸불가능 처분할 침. 알겠다. 이태준 나리가 알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야기꾼, 자신은 이 제안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시선이 박지우에게로 향했다. 잠시 그녀는 거부할까 자신이 거래되는 가축이 아님을 소리 지를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부모님의 얼굴을 보았다. 사랑이나 후회는 한 조각도 없었고 오직 이득이 되는 거래 냉정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그녀를 기다리는 삶은 무엇일까? 더 많은 경멸과 수치의 세월뿐. 적어도 월영국에서는 무언가로라도 가치 있게 여겨질 것이다. 가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태준 나리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짐은 딱 하나만 꾸려라. 1시간 내로 떠날 것이다. 그가 오두막을 나서자 어머니는 서둘러 그녀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최선이란다 지우야. 그녀가 간소한 옷을 접으며 말했다. 거기서는 네가 목적을 찾을 거야. 무엇으로요 어머니? 먹잇감으로요. 박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문간에서 코웃음을 쳤다. 과장하지 마라. 그들이 너 같은 자를 먹고 싶어 할 리가 없지. 묽은 피가 선호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박지우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왜 저를 원하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이 좋은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그것으로 된 것이다. 1시간 후 박지우는 세상에 가진 전부인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마을 광장에 서 있었다. 이태준 나리가 그녀의 몸무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그녀를 말에 태웠다. 그들이 떠날 때 박지우는 한 번도 진정한 집이었던 적 없는 오두막을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앞을 가로막는 어두운 산들을 응시했다. 설악산 깊은 곳에 자리한 월영성 성탑이 안개 사이로 솟아올라 하늘을 향해 뻗은 송곳니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했어야 할 자들에게 팔렸다. 하지만 어쩌면 박지우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생각했다. 그런 자들에게 원치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반드시 최악의 운명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월영성으로 가는 여정은 사흘이 걸렸다. 박지우는 이태준 나리 앞에 어색하게 앉아 그의 팔이 고삐를 잡기 위해 그녀 주위로 뻗어있는 채 침묵 속에 말을 탔다. 그녀의 덩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흡혈귀의 몸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소문처럼 차갑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대리석처럼 단단하고 미지근하게 느껴졌다. 이야기꾼 나를 두려워하는가? 둘째 날 밤 그들이 숲속 빈터에 야영을 할 때 그가 물었다. 다른 경호원들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지우는 작은 모닥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래야 하나요?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스쳤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러지. 저의 부모님은 아무 망설임 없이 저를 팔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어쩌면 인간이야말로 제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태준 나리가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궁정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솔직한 만큼이나 매혹적이라면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무엇으로부터 살아남는다는 거죠? 박지우가 물었다. 왕의 손님의 관심으로부터.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까다롭다. 그녀가 더 묻기도 전에 이태준 나리는 일어서서 숲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셋째 날 그들이 언덕마루에 이르자 박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월영성이 그들 앞에 우뚝 솟아있었다. 검은 돌과 번쩍이는 흑요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구조물. 뒤틀린 손가락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탑들과 성벽 곳곳에 앉아있는 거대한 가고일들. 그들의 돌로는 다가오는 일행을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새로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태준 나리는 예의 바른 말 속에 경고를 담아 말했다. 그들은 거대한 철문을 통해 들어갔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뜰은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다. 돌길을 가로질러 바삐 움직이는 하인들 진홍색 제복을 입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경비병들 그리고 가끔씩 비인간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창백한 형상들. 박지우는 닦인 대리석 복도를 따라 이끌려갔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정복을 묘사한 테피스트리들을 지나갔다. 인간 하인들은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힐끗 본 후 서둘러 눈을 돌렸다. 중요한 인물을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태준 나리가 설명했다. 궁정에는 규격이 있다.
그들은 섬 깊숙한 곳에 있는 방에 도착했다. 몇 명의 엄격한 표정을 한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태준 나리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박지호에게로 돌아섰다. 이 시녀들이 당신의 변화를 돌볼 것이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가 떠나자마자 여인들이 박지호를 애워쌌다. 그들의 표정은 임상적이고 냉담했다. 옷을 벗어라! 나이든 여인이 차갑게 명령했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은 빳빳한 쪽집 머리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박지우는 망설였고 뺨이 화끈거렸다. 전부 다요? 내가 말을 더듬었던 약의 지배야? 네 몸의 구석구석을 정화해야 한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박지우의 삶에서 가장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몸을 가리려는 시도를 무시한 채 옷을 모두 벗겼다. 살이 분홍빛이 될 때까지 피부를 문질렀고 향유로 머리카락을 감겨주었으며 냉담한 눈으로 그녀의 몸을 살폈다. 살이 너무 많아. 한 여인이 박지우의 팔을 꼬집으며 중얼거렸다. 특별한 손님은 연약한 것을 선호하시는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 다른 여인이 대꾸했다. 그래도 피부는 깨끗하고 머리카락은 가능성이 있네. 그들은 그녀를 마치 시장에 내놓을 물건처럼 이야기했다. 박지우는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깨물었고 그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목욕 후에는 더 많은 굴욕이 따랐다. 그들은 그녀의 치수를 재고 결과에 대해 혀를 찼으며 훨씬 작은 사람을 위해 디자인된 듯한 옷을 가져왔다. 안 맞을 거예요. 박지우가 자정빛 푸른색 드레스를 내밀자 항의했다. 수석시녀의 입술이 가늘게 닫혔다. 그럼 맞게 만들어야지. 그들이 입혀준 코르셋은 그녀의 숨통을 조였고사를 새로운 형태로 밀어넣었다. 드레스가 마침내 여며지자 움직임은 거의 불가능했다. 박지우는 마치 케이싱에 채워지는 소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몸은 다시 한번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이제 규칙을 일러주마. 수석시녀가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말했다. 말을 시킬 때만 대답할 것. 윗사람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 것. 폐하나 그분의 손님을 만지라는 명을 받지 않는 한 절대 만지지 말 것. 박지호는 숨통을 조이는 옷 안에서 숨을 쉬려 했었다. 그리고 제 목적은요? 저는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다고 들었는데요. 연민이었을까? 그 여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그래, 특별한 손님을 위해. 매일 밤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 즐겁게 해드릴 것이다. 그가 즐거워하면 너는 계속 살 수 있어. 그가 지루해하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그는 누구죠? 박지우가 물었다. 이 특별한 손님 말이어요. 시녀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왕의 그림자라 부르고 가장 어린 시녀가 속삭였다. 다른 이들은 그분을 왕의 저주가 육신을 얻은 것이라 말해요. 그만. 수석시녀가 쏘아붙였다. 그런 이야기는 금지되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침묵시켰다. 이태준 나리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박지호를 비판적인 눈으로 살피며 그녀의 변화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와라. 그가 말했다. 폐하께서 청중을 만나기 전에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그들은 성을 통해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박지호는 숨을 조이는 코르셋 때문에 숨쉬기 힘들었고 낯선 신발이 발을 죄어 걸음을 맞추는데 애를 먹었다. 마침내 그들은 전투 장면이 조각된 거대한 문 앞에 다다랐다. 2명의 경비병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 고어스름한 복도에서 그들의 눈은 희미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리며 박지우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알현실을 드러냈다.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대리석 바닥에 색색의 빗줄기를 드리웠다. 양초들은 중력을 거스르듯 공중에 떠 있었고 그들의 불꽃은 비정상적으로 고요했다. 그리고 닭긴 뼈로 만들어진 듯한 왕좌에는 월영국의 선우왕이 앉아 있었다. 박지우는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들은 그의 무서운 완벽함을 담아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상아로 조각된 듯 각지고 흠잡을 데 없었다. 한밤중처럼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늘어져 창백한 피부와 대비되었는데 피부는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었다.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은빛 눈동자는 끝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이 자가 이야기꾼인가? 그가 강철 위를 흐르는 벨벳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까이 오라 인간.
이태준 나리가 그녀를 앞으로 밀었다. 박지호는 떨리는 다리로 움직이며 달아나고 싶은 충동과 싸웠다. 왕좌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무릎을 굽혀 인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왕의 입술이 살짝 휘어졌다. 진귀한 표본을 데려왔군 이태준. 일반적으로 우리 궁정에서 뽑는 부류는 아니지. 그녀의 부모는 말로 세상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폐하. 이태준 나리가 대답했다. 손님의 특별한 유흥 요청을 고려할 때 그녀의 기술이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선효왕은 몸을 앞으로 숙여 불안할 만큼 강렬하게 박지호를 살폈다. 말해 보거라 이야기꾼. 내 이야기가 내 목숨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지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모르겠습니다, 폐하. 아무도 제 이야기를 가치 있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군. 그가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위험하긴 하지만 신선하다. 그가 무심하게 손을 휘둘렀다. 그녀를 동쪽 탑으로 데려가라. 그녀가 머물지 않으면 다른 이들과 합류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태준 나리가 그녀를 데리고 갈 때 박지호는 감히 물었다. 다른 이들이요?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무표정했다. 이전 이야기꾼들 말이다. 사흘 밤을 넘긴 자가 없었지. 박지호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들이 또 다른 계단을 오를 때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이 계단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외딴 탑으로 이어졌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꼭대기에 이르자 그들은 철띠로 보강된 소박한 나무문 앞에 도착했다. 이태준 나리가 빗장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췄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절대 두려움을 보이지 말고 절대 방해하지 말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그를 만지지 마라. 박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문을 밀어 열고 부드럽게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문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 뒤에서 닫혔다. 방은 원형이었 고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돌난로에서는 불이 타오르며 방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의자 하나가 불꽃을 향해 놓여 있었고 높은 등받이 때문에 박지호는 의자에 앉은 이를 볼 수 없었다. 그때 의자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깊고 울림이 있었지만 마치 우물바닥에서 메아리 치는 듯 어딘가 공허했다. 또 다른 이야기꾼을 데려왔군. 얼마나 오래 버틸지 보자. 박지우는 얼어붙었고 심장이 갈비뼈에 쿵쿵거렸다. 의자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했고 그녀의 뼛속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내가 볼 수 있는 곳으로 오라. 목소리가 명령했다. 박지우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의자 주위로 움직여 의자에 앉은 이를 바라보도록 스스로를 강요했다. 그녀가 간신히 모았던 작은 용기마저 눈앞의 광경에 사라졌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고 성에서 보았던 흡혈귀와도 완전히 같지 않았다. 그녀 앞의 형상은 세상과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듯했다. 그의 모습은 키가 크고 강력했으며 그림자가 마치 두 번째 피부처럼 그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선우왕이 창백한 대리석이었다면이 존재는 어둠 그 자체였다. 그의 얼굴은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광대뼈강이 난 턱선도톰한 입술을 가졌지만 그의 눈은 용암처럼 타오르는 금빛이었고 수직 동공은 그녀에게 초점을 맞추자 수축했다. 이번에는 다른 이를 보냈군. 그의 기이한 눈이 아무런 수치심 없이 그녀의 몸을 훑으며 말했다. 흔한 궁정의 연약한 꽃과는 다르군. 박지우의 뺨은 익숙한 수치심으로 달아올랐다. 이곳에서조차 그녀의 몸은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현나리. 그녀는 쓰디쓴 말을 내뱉었다. 그 존재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림자가 그의 얼굴 위로 움직였다. 실망했다고 말한 적 없다 이야기꾼. 그저 관찰했을 뿐이지. 그가 자신의 의자 옆에 있는 쿠션이 깔린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네 이름은 무엇인가? 박지우입니다 현나리. 박지우. 그가 이름을 맛보듯 되풀이했다. 그리고 나는 현이다. 나리라고 부르지 마라. 주인님도 아니고 그저 현이다. 그녀는 불편하게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코르셋이 갈비뼈를 파고들어 숨쉬기 힘들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군. 현이 섬뜩한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박지우는 망설였다. 제가 입은 옷이 너무 조여서요. 먼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그의 가슴에서 울려 퍼졌다. 놀랍게도 웃음소리였다. 궁정의 허영심.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저 문 뒤에 옷 갈아입는 곳이 있다. 더 편한 옷이 있을 것이다. 원한다면 갈아입어라.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안도감이 박지우를 휩쓸었다. 그녀는 그가 가리킨 작은 옆방으로 서둘러 갔고 부드러운 천으로 된 간소한 드레스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짙은 녹색 드레스를 선택했고 고통스러운 코르셋을 벗을 수 있어 감사했다. 돌아오자 그녀는 다시 깊이 숨을 들이쉴 수 있었지만 갈비뼈는 여전히 쑤셨다. 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좀 나은가? 박지우, 당신은 이야기를 엮는다고 들었다. 나를 즐겁게 해봐라.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박지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이 존재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가 그녀를 살게 할까?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선호하시나요, 현나리?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입술이 미소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휘어졌다. 이전 이야기꾼들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들은 아첨이 자신들을 구할 것이라 생각했지. 위대한 정복, 아름다운 공주고귀한 영웅들의 이야기.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모두 거짓이다. 난 진실을 원해, 박지우. 네 눈을 통해 인간성을 보여줘. 이해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는 연습된 궁정 이야기나 장대한 서사시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한 무언가를 원했다. 박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저희 마을에는 옥자 할머니라는 노파가 살았습니다. 홀로 살고 약초와 치유의 방법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그녀가 한때 제 목숨을 구해준 여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자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포기했을 때 어린 시절의 열병에서 그녀를 간호했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기술이 필요할 때까지 그녀를 멀리하다가 병이 나으면 다시 내팽개쳤던 이야기. 옥자 할머니가 박지우에게 비밀리에 글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어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을 열어주었던 이야기. 할머니는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박지우가 조용히 말을 마쳤다. 저 말고는 아무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봄에 할머니 묘비에 들꽃을 심었고 이제 그곳은 묘지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가끔 할머니가 마지막 반항처럼 다른 이들이 죽음만을 기대했던 곳에 피어난 아름다움을 감사히 여겼을 거라 생각해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방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현은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 금빛 눈은 불안할 만큼 강렬하게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여인을 아꼈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 마녀를. 다른 이들이 저에게 친절하지 않을 때 할머니는 그러셨어요. 박지우가 담담하게 답했다. 현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를 둘러싼 그림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그런데 왜 다른 이들은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았지, 박지우? 그 질문은 그녀의 수치심에 너무 가까웠다. 박지우는 시선을 피했다.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현나리. 그래도 말해봐.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너무 평범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 말들은 소리내어 말하기조차 고통스러웠다. 매 한마디가 수년 동안 그녀 안에 지니고 있던 칼날 같았다. 저의 부모님은 저를 짐으로 실패한 투자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흡혈귀에게 팔아넘긴 것이군. 현이 결론지었다. 그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긴 것에서 이득을 취할 기회를 보았어요. 박지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는 것에 놀라며 말했다. 그들의 현실적인 태도를 비난하기는 어렵네요. 그렇지 않은가? 현이 한결같은 동작으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림자가 그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그의 형상이 커지는 듯했다. 당신을 가축처럼 취급했던 자들을 옹호하는군. 박지우는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움찔했지만 자리를 지켰다.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해할 뿐이에요. 이해가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현이 천천히 그녀 주위를 돌았다. 그의 존재는 무섭기도 하고 매혹적이기도 했다. 흥미롭군. 다른 이들이라면 벌써 울었을 것이다. 동정을 구하거나 불공평을 주장했겠지. 당신은 그저 현실을 말하는군. 눈물은 과거에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박지우가 대답했다. 그가 그녀 바로 앞에 멈춰섰다. 앉아있는 그녀의 형상 위로 우뚝 섰다. 다른 이야기를 해봐, 라박지우. 이번에는 다른 이들이 아닌 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박지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대체 그에게 흥미를 줄 만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삶은 작았고 겨우 참아주는 마을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냈던 세상을 기억했다.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가혹할 때 제가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현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아마도 호기심일 것이다. 그가 의자로 돌아가 그녀에게 계속하라는 듯 손짓했다. 박지우는 잠시 눈을 감고 용기를 모았다. 그리고는 외로운 밤 동안 스스로 만들어냈던 가상의 왕국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외모보다 마음과 정신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지식이 가장 큰 통화이고 친절이 최고의 미덕인 곳. 그녀가 말할수록 방의 긴장은 서서히 변했다. 현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그의 기묘한 눈은 그녀의 얼굴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가끔 그는 그녀의 상상 속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해 질문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공허함을 잃어갔다. 몇 시간이 흘렀고 난로의 불은 약해졌다. 박지우의 목은 말랐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상상력의 깊은 곳에서 이야기들을 길어냈다. 세상 속에 세상이 겹쳐져 있었다. 마침내 동쪽 탑 창문으로 새벽의 첫빛이 스며들 때 현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해가 뜬다. 그가 거의 후회스러운 듯 말했다. 가야 한다. 박지우는 오랫동안 자신의 창작물 속에 머물렀던 탓에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다. 제가 기쁘게 해드렸나요, 현나리? 그가 한참 동안 그녀를 살폈다. 박지우, 당신은 나를 놀라게 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 그가 일어서자 그림자가 다시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오늘 밤 돌아와라. 더 많은 세상을 가져와라. 박지우는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탓에 뻣뻣해진 다리로 일어섰다. 그럼 하루 더 살 수 있다는 건가요? 현의 입술이 미소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휘어졌다. 정말로. 하지만 쉬고 싶을 것이다. 지쳐 보이는군. 그것은 너무나 평범한 관찰이자 인간적인 배려였기에 박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나려 할 때 그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를 멈췄다. 박지우. 그녀는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그래, 마녀 옥자 할머니.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할 때 그녀는 당신의 가치를 보았다. 다른 이들이 간과하는 것을 보는 가치를 기억해라. 그의 금빛 눈이 잠시 더 밝게 빛나는 듯했다. 오늘 밤에 보지. 문이 저절로 열렸고 이태준 나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무표정했고 그는 침묵 속에 그녀를 탑계단 아래로 안내하여 그녀의 숙소가 될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살아남았군. 그가 마침내 진정으로 놀란 듯 말했다. 첫 만남치고는 전례 없는 일이다. 박지우는 너무 지쳐서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 밤에 다시 와달라고 하셨어요. 이태준 나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7명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가 그녀의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푹 쉬어라 이야기꾼. 그럴 자격이 있다. 박지우가 침대에 쓰러지자 그녀의 마음은 피로와 안도감으로 혼란스러웠다. 잠이 그녀를 덮치기 전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이 괴물들의 성에서 누군가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어서. 생애 처음으로 박지우는 위험할 정도로 희망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몇 주 동안 박지우의 기묘한 이중생활이 이어졌다. 낮에는 불멸자들의 성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하인이었다. 밤에는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 동쪽 탑으로 가서 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일 저녁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원영의 방으로 들어서면 그가 불 옆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림자가 충실한 애완동물처럼 그의 형상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그녀를 알아봤고 그녀는 쿠션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밤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쿠션 의자는 편안한 의자로 바뀌었다. 작은 탁자가 나타나 그녀를 위한 다과, 신선한 과일, 빵, 포도주를 담고 있었다. 현은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명확히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 특별한 그날 저녁 그녀의 기묘한 새 삶이 시작된 지 3주가 되었을 때 박지우는 탑방으로 들어서면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평소 불 옆에 있던 하나의 의자 옆에 두 번째 의자가 대화하기 좋은 각도로 놓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음식과 음료뿐만 아니라 상아와 흑단으로 조각된 체스 세트도 놓인 낮은 탁자가 있었다.
현은 이미 앉아 있었고 그의 금빛 눈은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둘 줄 아는가? 그가 서론 없이 물었다. 박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규칙은 알지만 연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앉아라. 그가 권했다. 오늘 밤은 수어 이야기 사이를 번갈아가며 진행하자. 그녀는 빈 의자에 앉았고 그 의자가 그 어느 때보다 그에게 가까이 놓여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 거리에서 그녀는 이전에 숨겨져 있던 세부 사항들을 볼 수 있었다. 특정 빛 아래에서 미세한 비늘처럼 보이는 그의 피부의 미묘한 질감,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불빛을 반사하기보다 흡수하는 방식, 그의 숨결에 맞춰 그림자가 그의 주위에서 맥박치는 듯한 기묘한 방식. 빤히 보는군. 그가 체스말을 세팅하며 말했다. 박지우는 얼굴을 붉혔다. 죄송합니다. 무례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은 무례함이 아니다. 현이 마지막 말을 배치하고 보드를 가리켰다. 백이 먼저 둔다. 이야기꾼네 차례다. 박지호는 폰을 앞으로 움직인 다음 꿈을 거래하는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수 두다 보니 그녀는 현이 조심스럽게 두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일부러 게임을 길게 끄려는 것처럼. 현날 일부러 술을 아끼고 계세요. 그녀가 이야기 중간에 잠시 멈추고 말했다. 현의 입술이 살짝 휘어졌다. 경험을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이야기처럼 게임도 서두르면 안 되지. 그가 우아하고 정확하게 그녀의 나이트 하나를 잡았다. 이야기를 계속해라. 게임이 진행될수록 박지우는 긴장이 풀렸고 처음에 초조함이 사라졌다. 현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는 승리감이나 조롱 없이 그렇게 했다. 또 한 게임 할까? 그가 제안했다. 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둘러싼 그림자가 짙어졌다. 질문은 위험할 수 있다. 박지우. 무지 속에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먼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그의 가슴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가 알아차리게 된 그 기묘한 웃음소리였다. 대담한 말이군. 무엇을 알고 싶지? 박지우는 신중하게 질문을 골랐다. 하인들은 당신에 대해 속삭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왕의 그림자라 부르고 다른 이들은 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듯했다. 현의 금빛 눈이 불안할 만큼 강렬하게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나를 두려워하는가 박지우? 예.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호기심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한참 동안 그녀를 살핀 다음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였다. 밖에는 보름달이 밤하늘에 꽉 차게 걸려 있었다. 나는 그림자이자 저주이다. 그가 마침내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선우왕이 그의 궁정과 왕국으로부터 숨기는 존재이다. 나는 그의 비밀이자 그의 수치이다. 박지우는 침묵을 지켰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현이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난인 하나의 두 절반이지. 낮에는 그가 차가운 완벽함으로 통치하지. 밤에는 그가 돌아섰고 그림자가 그의 주위에서 더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밤에는 내가 나타난다. 이해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당신은 같은 사람이에요. 고대 마법에 의해 난인 같은 존재. 현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선우 모두가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왕. 그리고 현그가 숨기는 괴물. 박지우는 이 계시를 처리했다. 저주. 수세기 전 선우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느 무녀의 저주. 그가 확인했다. 그녀는 그런 아름다움이 도전받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에 그의 본성을 둘로 나누었지. 그의 신체적 완벽함은 그대로였지만 감정을 느끼고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은 현은 자신을 가리켰다. 그녀가 짐승에게 주었다. 그럼 당신은 그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거군요. 박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느껴. 분노, 외로움, 욕망. 그의 금빛 눈은 더 밝게 타오르는 듯했다. 그가 차가운 논리로 통치하는 동안 나는 영원한 황혼 속에서 존재하며 그가 부정하는 감정에 흠뻑 젖어 있지.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래서 이야기를 원했던 거군요. 당신은 가질 수 없는 경험과 유대에 굶주려 있어요. 현이 다시 등을 돌렸다. 이전 이야기꾼들은 영광과 로맨스의 이야기를 가져와 아첨하려 했지. 하지만 나는 진실을 원했다.
날것의 불완전한 인간성, 우리 둘 모두에게 부정된 바로 그것을. 박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나요? 필요하게 되었다. 그가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은 채 인정했다. 굶주린 흡혈귀에게 피와 같지. 박지호가 한 발 더 다가갔다. 현 날이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가까이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박지우.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3주 동안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나누고 생애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해받았다는 사실이 그들 사이에 위험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이해였다. 다른 이들은 왜 실패했죠? 그녀가 물었다. 저보다 이전의 이야기꾼들은요? 현의 어깨가 긴장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기에 나를 너무 두려워했지. 혹은 권력을 너무 갈망하여 나를 선우의 총애를 얻는 길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가 갑자기 돌아섰고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치 내가 인간인 것처럼 나에게 말하는군. 인간이 아닌가요? 박지우가 대담하게 물었다. 적어도 절반은요. 잘못된 절반이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갈망하고 분노하고 원하는 절반. 그의 눈에 담긴 강렬함은 그녀를 겁먹게 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신 박지호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게 더 솔직한 절반일지도 모르죠. 그녀는 생각 없이 손을 뻗어 그의 팔 위에 손가락을 맴돌게 했다. 혀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눈은 그녀의 손에 고정되었다. 만져도 될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후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호는 부드럽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곳의 그림자는 만질 수 있는 듯 했지만 유동적이었다. 마치 물속의 비단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 아래의 피부는 차갑지 않고 따뜻했고 오히려 열이 나는 듯 뜨거웠다. 열이 나네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저주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하며 설명했다. 밤에는 내 혈관에 불이 나재는 그의 혈관의 얼음이. 박지우는 손을 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가락을 펼쳤고 그림자가 그녀의 손길을 따라 갈라지며 그 아래의 평범한 피부를 드러내는 방식에 감탄했다. 선우처럼 창백하지 않고 금빛이 도는 피부였다. 수세기 동안 아무도 나를 자발적으로 만진 적이 없어. 현이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놀라운 것을 놓친 거네요. 박지우가 조용히 대답했다. 순간이 그들 사이에 깨지기 쉬운 긴장감으로 가득 찬 채 흘렀다. 그리고 예고 없이 현이 뒤로 물러나 접촉을 끊었다. 동이 터오고 있다. 그가 다시 멀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가야 할 것이다. 박지우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운 듯 눈을 깜빡였다. 제가 불쾌하게 해드렸나요? 아니. 그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 선우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알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현의 입술이 비틀렸다. 그는 인상만을 기억할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나의 밤은 나만의 것이 고그의 낮도 그의 것이듯. 박지우는 용기를 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를 만나고 싶다면요? 당신의 낮의 모습을요? 현 주변의 그림자가 불길하게 짙어졌다.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선우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에게 당신은 밤이 되면 사라지는 단순한 하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박지우가 주장했다. 우리는 한때 완전했던 존재의 조각들이다. 현이 정정했다. 그리고 어떤 조각들은 다른 조각들보다 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지. 그가 문으로 가서 손짓으로 문을 열었다. 쉬어라 박지우. 내일 돌아와. 그녀는 해고를 들었을 때를 알았다. 그녀가 문관을 지나갈 때 그가 다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그들 사이에 닫혔다. 다음 날 박지우는 법정 시간에 대연회장으로 이끌렸다. 경계심을 이겨낸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 사이에 서서 지시받은 대로 눈을 내리깔았지만 속눈썹 아래로 선우왕을 지켜보았다. 그는 왕좌에 앉아 청원자들을 차가운 효율성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아름다움은 숨이 막힐 듯 했고 완벽한 이목구비는 영원한 경멸 속에 배열되어 있었으며 은빛 눈은 각 청원자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아는 바를 안 이상 박지우는 그 아름다움 뒤에 있는 공허함을 볼 수 있었다. 한 귀족이 왕좌에 다가와 깊이 허리 숙였다. 폐하서쪽 숲에서 늑대인간 무리의 움직임이 보고되었습니다. 농부들이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순찰대를 2배로 늘려라.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죽여라.
그리고 잃어버린 가축에 대한 농부들의 보상은요? 귀족이 감히 물었다. 거부한다. 선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지난 겨울 세금 감면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박지호는 오싹함을 느꼈다. 이것이 현의 다른 절반이었다. 아름답지만 무자비하고 논리적이지만 무심했다. 마치 그녀의 시선을 감지한 듯 선우의 은빛 시선이 갑자기 호를 훑었고 정확히 박지호에게 멈췄다. 숨 막히는 순간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완벽한 눈썹 사이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인식 혼란스러운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때 이태준 나리가 앞으로 나서 왕의 주의를 돌렸다. 박지호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채로 문 쪽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충분히 보았다. 그날 밤 그녀가 탑방으로 들어섰을 때여는 초조하게 방을 서성이고 있었고 그를 둘러싼 그림자는 불안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늘 궁정에 갔었군.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그가 말했다. 그를 보았지. 박지호는 부정하지 않았다. 궁금해서요. 호기심이라고. 현이 그 단어를 뱉었다. 원하는 것을 찾았는가. 겨울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왕을. 당신의 다른 절반을 찾았습니다. 박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네, 그가 당신이 묘사한 그대로더군요. 현이 서성을 멈추고 타오르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둘 다를 보았으니 누구를 택하겠는가?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고 둘 다 감히 말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일을 택하겠습니다. 박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느낄 줄 아는 일을요. 박지우의 기묘한 이중생활이 계속되면서 계절이 바뀌었다. 낮에는 불멸자들의 성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하인이었다. 밤에는 그림자와 감정의 존재를 위한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가을이 겨울로 바뀌면서 동쪽 탑으로의 그녀의 밤 방문은 의무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필수가 되었다. 현 또한 변했다. 처음 그녀에게 유흥을 명령했던 위협적인 존재는 이제 그녀의 도착을 거의 숨기지 않는 기대로 기다렸다. 그들의 저녁은 이야기 세션에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대화로 불빛 아래서 두는 체스게임과 많은 것을 말하는 공유된 침묵으로 발전했다. 당신은 이야기를 결코 끝내지 않는군. 어느 날 밤 눈이 탑 창문 밖으로 펑펑 내릴 때 현이 말했다. 당신의 등장인물들은 여정을 떠나고 고군분투하고 변화하지만 결코 결말에 도달하지 않아. 담요를 덮고 의자에 웅크린 박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저는 결말을 믿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오직 멈춤과 새로운 시작만을요. 이야기꾼에게는 편리한 철학이군. 그가 반박했고 그의 금빛 눈은 불빛을 반사했다. 아니면 그저 결론을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그 관찰은 진실에 너무 가까웠다. 박지우는 시선을 피했다. 어떤 결말은 상상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현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림자가 그의 주위에서 물결쳤다. 우리처럼 말인가?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위험하고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걸려 있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상황을 거스르는 점점 더 커지는 유대감이라는 이 미지의 것을 맴돌았다. 우리에게 대체 어떤 결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박지우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이 성과 이 저주에 묶여있고 저는 그저 빌린 시간일 뿐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박지우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괴물과 짐 사이에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직도 자신을 그렇게 보는가? 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오랜 상처는 깊은 흉터를 남기죠. 그녀가 대답했다. 오랜 저주가 깊은 분열을 남기듯이요. 현이 갑자기 일어나 초조하게 방을 서성였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그녀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무녀는 저주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박지우는 더 똑바로 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멈춰서서 그녀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의자 앞에 무릎을 꿇어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과 같은 높이가 되었다. 그를 둘러싼 그림자는 덜 짙어져 그 아래에 있는 남자의 모습이 더 드러났다. 누군가 두 존재를 동등하게 사랑한다면 저주는 깨질 수 있다. 아름다움과 야순합과 밤. 그의 눈이 그녀의 얼굴을 탐색했다. 조각난 영혼의 두 부분 모두에서 가치를 볼 수 있는 자. 이해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당신은 이미 시작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본다 박지우. 괴물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것까지도. 하지만 선호왕은요. 그녀가 항의했다. 그는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는 당신을 꿈꾼다.
현이 인정했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목소리, 우리의 밤이 함께한 메아리. 그도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박지우는 이 계시를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 도저주를 깬다는 것은 그것은 선택을 의미할 거예요. 현이 그녀의 말을 이어받아 마쳤다. 이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 이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 그들 사이에 그 의미가 무겁게 걸려 있었다. 불멸과 마법 권력과 어둠의 세계인 그의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것.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시간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치다. 그가 창문으로 다가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둬라, 박지우. 수세기 동안 나는 당신 외에 누구에게도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그 고백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심오해서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고려해볼게요. 그녀가 약속했다. 진심으로요. 그날 아침 탑을 나설 때 박지우는 그의 계시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선택 가능성,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며칠 동안 그녀는 선우왕을 조심스러운 거리에서 관찰했다. 이전에는 차가운 아름다움만을 보았던 곳에서 이제 그녀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렸다. 왕은 산만해 보였다. 그의 은빛 눈동자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가끔 하인들을 훑었다. 한 번은 그들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즉시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궁정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발표가 있었다. 선우왕이 겨울 만찬을 주최한다는 것이었다. 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축제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성 주민 하인들까지도 참석해야 한다는 포고령이었다. 만찬의 밤은 분주한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박지우에게는 깊은 버건디색의 새 드레스가 주어졌다. 궁정 숙녀들의 화려한 의상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그녀가 가져본 옷 중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었다. 그녀가 뾰족한 천장이 상록수가지와 떠다니는 양초로 장식된 대연 회장으로 들어섰을 때 불안감이 그녀를 덮칠 듯했다. 선우왕은 어떤 게임을 하는 걸까? 현은 낮의 자신인 선우의 계획을 알고 있을까? 홀은 흡혈귀와 그들의 인간 수행원들로 가득 찼고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공기를 채웠다. 박지우는 가장자리에 머물며 선우 왕이 높은 왕좌에서 축제를 주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 밤 그의 은빛 눈은 덜 차가워 보였고 이례적인 흥미를 가지고 군중을 훑었다. 그리고 자정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군중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행원들은 그 앞에서 갈라져 깊이 허리 숙였다. 박지우는 기둥에 몸을 바싹 붙였다. 그의 경로가 피할 수 없이 그녀의 위치로 가까워지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가 그녀 바로 앞에 멈춰서서 불안할 만큼 강렬하게 은빛 눈으로 그녀를 살폈다. 당신이 이야기꾼이군.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현의 목소리와 같았지만 달랐다. 같은 악기가 다른 음조로 연주되는 듯했다. 박지우는 깊이 허리 숙였다. 예패하. 나와 함께 걸어라. 요청이 아니었다. 박지우는 그의 옆에 나란히 걸었고 선우가 그녀를 군중에서 떨어진 개인 알코브로 이끌자 자신을 따르는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을 강하게 의식했다. 매일 밤 동쪽 탑을 방문하는군. 그들이 단둘이 되자 그가 말했다. 박지우는 숨을 들이켰고 명령대로 말했다. 예패하. 하지만 다른 이들은 죽었는데 당신은 살았지. 그의 완벽한 이목구비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진실된 이야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선우는 임상적인 정확성으로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왕에게조차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군. 아첨보다는 솔직함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재미있는 듯한 감정이 스쳤다. 과연. 그리고 솔직히 말해 보거라 이야기꾼. 나를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박지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하나의 절반이 보입니다. 황혼 없는 나자수 없는 아름다움이요. 그의 은빛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위험한 말이군. 솔직함을 요청하셨지 안전을 요청하신 건 아니잖아요. 잠시 동안 그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 서로를 응시했다. 그리고 선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웃었다. 그 소리는 짧고 거칠었으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했지만 분명했다. 놀랄 일도 아니군. 그가 당신을 붙들어 두는 것이. 그가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주 용감하거나 아주 어리석거나 둘 중 하나다.
아마 둘 다일지도요. 박지우가 인정했다. 선우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그가 저주에 대해 말해주었군. 예. 그리고 그 저주를 풀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은 망설이는군. 질문이 아니었다. 당신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박지우가 반박했다. 자신을 영원히 자신의 것이 아닌 세상의 황혼 속에 존재하는 존재들에게 묶어두는 것을요. 선우의 완벽한 입술이 살짝 휘어졌다. 마치 당신이 낮의 세상에 속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 세상은 당신을 아주 쉽게 내던져버렸지. 그 관찰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담고 있었다. 박지우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녀의 부재를 슬퍼할 가족도 없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알려진 것은요? 선우가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거기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박지우는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했다. 제가 잘못 선택할까봐요. 여기서 찾았던 깨지기 쉬운 행복을 산산조각 낼까봐요. 선우의 은빛 눈동자에 무언가 이전에 없던 깊이가 스쳤다. 오늘 밤 그가 이전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동쪽 탑을 방문해라. 그곳에서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더 묻기도 전에 그는 돌아서서 만찬장으로 돌아갔고 박지우는 혼란과 격렬하게 뛰는 심장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나중에 지시받은 대로 박지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익숙한 탑 계단을 올랐다. 복도는 평소보다 어두웠고 횃불은 꺼져 있었다. 그녀는 육중한 나무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밀어 열었다. 안쪽 방은 변해 있었다. 수백 개의 양초가 공간을 밝혔고 그 빛은 겨울꽃으로 가득 찬 크리스탈 화병에 반사되었다. 중앙에는 현의 평소 의자가 아니라 두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작은 식탁이 있었고 음식과 포도주가 가득했다.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한 형상이 있었다. 선우왕도 아니고 완전히 현도 아니었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존재였다. 그가 그녀의 입장 소리에 돌아섰고 박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선우의 완벽한 이목구비를 지녔지만 현의 표현력이 풍부한 눈빛으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눈은 이제 은빛이나 용암 같은 금빛이 아닌 따뜻한 호박색이었다. 현을 둘러싸던 그림자는 여전히 있었지만 투명했고 산들바람에 커튼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는 선우왕의 화려한 예복도연의 어두운 의상도 아닌 짙은 파란색의 간소한 옷을 입고 있었다. 박지우. 그가 두 정체성이 음색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문가에 서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낮과 밤 사이 이 1시간 동안 저주는 약해진다. 분열이 흐려지는 거야. 그가 자신을 가리켰다. 나는 둘 다이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한때 있었고 다시 될 수 있는 것의 단편. 본래의 존재 말이다. 저주받기 전에 당신이여. 박지우가 속삭였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서 존중하는 거리에 멈췄다. 당신이 보기를 원했어. 당신의 선택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를. 박지우는 경이로움에 그를 살폈다. 이것은 선우의 아름다움에 현의 온기가 더해진 것이었수의 취약함을 지닌 왕의 강인함이었다. 만약 저주가 깨진다면. 그녀가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다. 이것이 당신이 항상 온전한 존재로 돌아온 모습일 것이다. 그가 확인했다. 괴물도 대리석상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그 가능성은 감질나고도 무서웠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것을 선택한다면요? 박지우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당신의 저주를 푸는 것을 돕는다면. 그가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녀에게 닿기 직전 멈췄다. 그렇다면 박지우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청할 것이 있다. 그의 호박색 눈동자가 그녀의 눈을 붙잡았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왕비가 되어달라고 청할 것이다. 그 말은 그녀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당신의 왕비요? 하지만 저는 뭐죠? 그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궁정의 기준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혈통이며 완벽한 존재 말인가? 그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수세기 동안 완벽함을 누렸지만 그것은 이해와 유대에 비하면 차가운 위안일 뿐이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다. 촌락 출신이었던 여인을 왕비로 삼으시겠다고요? 왕국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왕국은 왕이 명하는 바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가 선우의 권위를 살짝 비치며 말했다. 그러다 부드러워졌다. 게다가 그들은 인간성을 이해하는 왕비야말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요구가 아닌 초대였다. 지금 당장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할 뿐이다. 박지우는 그의 내밀어진 손을 보다가 그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알게 된 두 존재의 완벽한 통합.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약속했다. 모든 것을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미소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의 형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고균형이 바뀌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가 후회스러운 듯 말했다. 곧 새벽까지 나는 다시 현이 될 것이다. 남아있을게요. 박지우가 갑자기 결정했다. 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요.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요. 감사함이 그의 표정을 가득 채웠다. 그가 뒤로 물러서자 변형이 가속화되었고 그림자가 그의 주위에 짙어졌으며 이목구비가 미묘하게 변했다. 박지우는 두려움 없이 선우가 사라지고 현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변형이 완료되자 현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금빛 눈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았군.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진실을 보았어요. 당신 둘 모두의 진실과 당신의 결정을요. 그녀는 앞으로 다가가 그림자에 쌓인 그의 손을 잡았다. 어떤 이야기는 결말을 맞이할 자격이 있어요, 현나리. 우리들의 이야기도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남기로 선택할게요. 당신의 저주를 푸는 것을 돕고 당신이 다시 온전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요. 그를 둘러싼 그림자가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의 진정한 모습이 더 드러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영원히 이곳에 머무는 것을. 알아요. 박지우가 새로워진 확신으로 말했다. 지금까지는 그 어디에도 속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현이 그녀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들어올려 손등에 키스했다. 그렇다면 이야기꾼, 이 결말을 함께 써나가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자. 탑 창문 밖으로 눈이 계속해서 월영성을 덮쳤고 어두운 돌을 프리스틴한 하얀 담요로 감쌌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자연의 변형처럼 사랑도 수세기 된 저주를 다시 온전함의 약속으로 바꾸기 시작했다.